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 악재가 터졌습니다. 유가가 30%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 주가도 유럽,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가 이번 사건을 두고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유가 폭락 사태와 그리고 경제 위기가 과연 올 것인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경제 상황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이 사태가 얼만큼 길어질지, 확산이 얼만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상황에 이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논의가 틀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늘 한때는 3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의 원유 가격 인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게 유가가 이제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문제가 사우디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불길이 번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셰일 오일로 원유 생산 세계 1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동안에 이 셰일을 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들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 채굴을 하려면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한 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돼야지 이게 사업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건데, 그동안 이 셰일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조달을 하면서 지금 그에 맞는 걸맞는 이 현금 플로우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된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같이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셰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이 자금난에 몰리고 도산이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사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업체들이 발행한 채권을 또 가지고 있는 금융업계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석유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악재까지 터졌으니까, 이전에 우리 2014년 셰일 전쟁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치킨 게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브렌트유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자, 오늘 오전 7시 정도에 이 31%가 꺾인 3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이 수치는요, 2016년 2월 12일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낙폭, 이 최대로 떨어진 기 낙폭이 우리 걸프전 때 91년도죠. 이때 이후 최대치로 이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 27.34달러까지 떨어져서 34%의 낙폭을 보였고, 이 상황이 이 짧은 기간에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저유가 국면을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그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저유가 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점유율로 승부를 본다는 거죠. 이 가격을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마진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러시아가 왜 반대를 그럼 했는가? 러시아가 반대를 한 이유는, 일단은
이번에 감산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원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 경쟁적인 구조에서 이 채굴 단가가 높은 셰일 석유의 시장의 진입을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대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 사우디의 아람코 바로 다음 달부터 하루에 이 1,00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증산하기로 이 발표를 한 거죠. 이 러시아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이 낮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타겟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1,200만까지도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코는 이미 4월 달이 선적분 이 공식 판매 가격을 아시아에서는 6달러, 미국과 유럽에서는 7달러, 8달러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관건은 러시아가 언제 다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앉을까? 요게 문제가 되겠죠. 예전에 이 셰일 전쟁은 결국 이 사우디가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푸틴 형님이 만만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빈살만하고 푸틴 둘 다 성격 불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감산 협상이 테이블에 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이 미국의 이 셰일 기업들 이 업체들의 재정난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발행한 엄청난 양의 그 채권들 이게 재발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미국의 이 하이힐드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석유 기업 그리고 에너지 기업 같이 또 붕괴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막을 방법은 또 금리 인하가 되겠죠. 여기 채권을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로 금리로 이제 막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예대마진을 먹는 이 금융기관들 이 기관들은 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또 매입할 수 있는 자산,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산을 더 확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유가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유기적인 영향 아주 많이 미칩니다. 자, 이번에 시장에서는 0.75%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제로 금리로 바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인하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인하폭이 좀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유가 폭락이 어쩌면 유동성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이 러시아와의 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추후에 금리 조절 및 양적 완화로 이 위기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 기업들이 발행한 이 막대한 채권이 디폴트로 가게 되면 엄청난 구조조정, 해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대출을 가진 개인도 이자를 갚지 못하겠죠. 해고를 당하면. 그러면서 부실 채권으로 번지게 돼서 이것이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채 그리고 모기지 방어를 위해서 제로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로 갈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 완화 전략은요, 말 그대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위기 상황을 레버리지로 돈을 풍부하게 유동성을 만들어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응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그 대공황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 전에 해결될 수 있고요. 자, 연준의 대응 그리고 유가의 변화 그리고 채권 시장 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채널은 이 부동산 채널이면서 동시에 재테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황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저유가 시대가 오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여러분들의 투자 종목 포지션의 변화가 또 필요한 때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저유가 시대, 배럴당 20달러 시대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투자의 모든 업종들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는 이 대체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뜨거웠죠. 전기차. 그렇죠. 근데 저유가 되면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들. 저유가 시대에 어떤 투자처가 맞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저유가 시대 때 괜찮았던 업종 보시면 되는 거죠. 석유화학, 항공, 정유 이런 또 종목들에 투자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기회가 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사태가 경제 위기로까지 가느냐 여기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경제 위기가 정말 폭락이 나올까? 여기에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당연히 그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또 풀 레버리지, 양쪽 완화로 말입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 이 채권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폭락 상황이 연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이미 금액별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1, 2년 전부터 일반적인 거래량보다 훨씬 낮았죠. 자, 게다가 저금리 상황은 이어질 것이고 또 규제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하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임대사업자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여전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매도 물량도 줄고 매수 수요도 줄고 다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속단하긴 이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주시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송파나 이런 데 보시면 가격 떨어진 거 없습니다. 강남 일대나 우수 입지를 보면은 가격의 호가가 좀 떨어졌다, 조정이다라고 보긴 어려울 정도거든요. 물론 이 입주장이 좀 있는 이 강동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천 이상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폭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속단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락이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 매물 적체 현상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여지없이 이제 하락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이나 그리고 기존 매물이나 모두 적체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속단하기 굉장히 이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의 우수 입지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태들이 미국의 재선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선 여기에 또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유가 폭락과 주가 폭락 그리고 이 사태들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경제가 무너지고 폭락이 오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낸 이 레버리지 양적 완화는 계속 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또 살려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부동산 얘기, 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